러시아 대통령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14억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역액 8배, 인구 28배인 중국을 두고 왜 한국입니까? 모스크바에 파견된 중국 외교관이 3년간 목격한 진실은 충격이었습니다. 호감도 한국 78%, 중국 31%. 위기 때마다 중국은 도망쳤고 한국만 남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전 세계 언론이 모스크바로 몰려든 날이었습니다. 크렘린궁 대회견장에 각국 기자 350여 명이 빼곡히 들어찼죠. CNN, BBC, 로이터, 알자지라, 신화사까지. 회견장 앞쪽에는 TV 카메라 40여 대가 삼각대 위에 올려져 있었고 케이블이 바닥을 거미줄처럼 뒤덮고 있었어요. 형광등 아래로 기자들의 땀 냄새와 커피향이 뒤섞여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중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서 맨 앞줄에서 세 번째 좌석을 배정받았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죠. 당연히 북한 이야기가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의제, 군사협력 범위, UN 대북 제재 완화 여부, 베이징 본부에서 받은 질문 리스트가 서류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1시간 전에 왕지안 사장이 직접 전화까지 해서 당부했어요. 웨이고, 북한 관련 발언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 특히 군사협력 범위에 대한 발언은 한 글자도 놓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그런데 대통령이 연단에 서자마자 한 첫마디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해준 일, 러시아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견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300여 명의 기자가 동시에 타자를 멈췄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뚝 끊기니까 회견장이 너무 조용해져서 천장 형광등이 윙하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죠. 한국이라고요? 북한 방문 직전에 옆에 앉아있던 러인 공보참사관이 제 팔꿈치를 쿡 찔렀어요. 제 쪽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속삭였습니다. 웨이고, 한국이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야. 나도 들었어. CNN 특파원이 황급히 손을 들었어요. 금발 여기자가 벌떡 일어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통령님, 북한이 아닌 한국을 먼저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어요. 그리고 느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 그 5글자가 제 가슴을 관통했어요. 그 말은 14억 인구의 중국,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우리도 포함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의 발언은 계속됐습니다.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1998년에도, 2014년에도, 그리고 지금도.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BBC 기자가 급히 노트북을 두드리고 NHK 카메라맨이 줌을 당겼습니다. 서방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질문만 빙글빙글 돌고 있었거든요. 왜 한국이지? 14억의 중국이 아니라 왜 고작 5천만의 한국이지? 기자 회견이 끝나자마자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왕지안 사장. 베이징 본부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웨이고, 방금 실시간으로 봤다. 대체 무슨 일이야? 사전 협의된 발언이었나? 사장님, 저도 예상 못한 상황입니다. 일정표에는 북한 관련 발언만 예정되어 있었어요. 한국을 먼저 언급한 이유를 파악했나?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화 너머로 왕지안 사장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무겁게 전해졌습니다. 당장 분석 보고서 올려. 왜 러시아가 갑자기 한국을 챙기는 건지, 이게 중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8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라와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대사관 공용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모스크바 한복판 트베르스카야 거리의 네온 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삼성 갤럭시 광고판, 현대자동차 전시장, LG 매장 간판. 한국 브랜드의 불빛이 모스크바의 어둑한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3년째 이 거리를 지나다녔는데 그날따라 그 간판들이 유독 크고 밝게 보였어요. 마치 저를 비웃는 것처럼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제가 모스크바에 처음 발을 디딘 그날로 말이죠. 저는 천회이고 중국 외교부 유라시아사 참사관입니다. 올해로 외교관 생활 25년째죠. 그리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제가 모스크바에서 보낸 3년간의 기록입니다. 중국 외교관으로서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하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편한 진실 말이에요. 3년 전 가을, 저는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러시아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코끝이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뜨거웠어요. 중국 외교부 유라시아사에서 러시아 담당으로 20년 넘게 일해온 저에게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 발령은 꿈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도 1980년대 같은 도시에서 근무하셨거든요. 소련 주재 중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아버지는 그 시절 이야기를 늘 자랑스럽게 하셨습니다. 왜 이거야? 그때는 중국과 소련이 세계를 반으로 나누던 시절이었다. 모스크바에서 중국 외교관이라고 하면 다들 고개를 숙였어. 소련 관료들이 먼저 악수를 청하던 시절이야. 아버지의 그 자부심을 저도 물려받았죠. 아니, 저는 아버지보다 더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1980년대와는 비교도 안 되니까요. GDP 세계 2위, 교역액 세계 1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리고 14억 인구. 공항에서 대사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부임 전에 정리해 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요. 화면에 숫자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중러 양국 교역액, 연간 1900억 달러. 한러 교역액은 고작 230억 달러. 우리의 8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한 러시아, 내 중국 투자액만 해도 450억 달러가 넘었어요. 중국인 러시아 관광객은 연간 180만 명. 한국인 관광객은 겨우 25만 명. 러시아에 진출한 중국 기업 수는 1만 2천여 개. 한국 기업은 600개도 안 됐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모든 지표에서 중국이 한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비교 자체가 실례일 정도였죠. 대사관에 도착하자마자 리밍 대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 만찬 자리는 대사관 3층 리셉션 홀이었어요. 긴 원목 테이블 위에 러시아산 보드카와 중국 마오타이주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중국과 러시아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대사관 직원 30여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리밍 대사가 보드카 잔을 들며 건배사를 했습니다. 천 참사관의 부임을 환영합니다. 지금 중러 관계는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양국 정상이 올해만 3번째 만났고 에너지 협력도 사상 최대 규모죠. 참사관이 할 일은 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사님. 자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중국은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이고 UN 안보리에서 항상 러시아 편을 들어주는 유일한 상임이사국이니까요.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나토 동진 문제에서도 중국은 러시아의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한국, 솔직히 안중에도 없었어요. 미국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나라, 인구 5천만의 작은 반도 국가, 분단까지 된 나라가 러시아와 무슨 특별한 관계를 맺겠습니까? 저는 만찬 자리에서 동료 외교관들에게 대놓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러시아에서 한국의 존재감이요? 교역액이 우리의 8분의 1인데 뭔 걱정이에요. 미국 뒤에 서 있는 작은 동맹국 하나에 불과하죠.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거든요. 14억의 자신감이었죠. 부임 첫 주, 저는 러시아 외교부 인사들과의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청사는 스탈린 양식의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입구부터 천장까지 대리석으로 덮여 있었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모스크바강이 보였고 강바람에 실려온 차가운 공기가 복도 끝까지 스며들었어요. 첫 번째 면담 상대는 아시아 태평양국 제1과장 세르게이 쿠즈네초프였습니다. 중국 담당이었죠.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에 안경 너머 눈빛이 예리했어요. 참사관님,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러시아 홍차를 좋아합니다.
여비서가 가져온 차에서 연한 감귤 향이 올라왔어요.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쿠즈네초프 과장, 올해 양국 정상회담 의제 중 에너지 분야 협력을 좀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시베리아 가스관 2단계 사업 진척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쿠즈네초프가 갑자기 맥락 없는 질문을 했어요. 참사관님, 혹시 한국 대사관 쪽과 교류가 있으십니까? 한국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니요. 왜 그러시죠? 아, 별거 아닙니다. 요즘 한국 쪽에서 극동 개발 관련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요. 에너지부에서도 꽤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찻잔을 다시 들면서 여유롭게 답했죠. 한국이야 자원이 없으니 러시아 에너지에 관심이 있겠죠. 하지만 규모 면에서 우리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역액만 봐도 8배 차이인데요. 쿠즈네초프가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그런 미소. 찻잔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뜻이었다는 거요. 면담을 마치고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회색빛 하늘 아래로 화려한 간판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트베르스카야 거리는 모스크바의 중심가예요. 서울로 치면 명동이나 강남대로 같은 곳이죠. 모스크바에서 가장 비싼 임대료를 자랑하는 거리에 세계 각국의 브랜드 매장이 즐비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점심을 먹으러 대사관 밖으로 나왔어요. 초가을이었지만 바람이 꽤 차가웠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트베르스카야 거리를 걷는데 시선을 사로잡는 풍경이 나타났어요. 삼성 매장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러시아 사람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부터 중년 부부, 교복 입은 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매장 유리 너머로 내부가 보였는데 이미 꽉 차 있었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손님들이 최신 갤럭시 폰을 만져보면서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유리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2블록 뒤에 화웨이 매장이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직원 2명이 카운터에 서서 자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죠. 매장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도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진열대 위에 화웨이 최신 모델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화웨이가 중국의 자존심인 건 모든 중국인이 아는 사실이잖아요. 미국의 극한 제재를 뚫고 독자칩을 개발한 기업, 5G 기술의 세계 선두주자. 그런 화웨이 매장이 텅 빈 채 방치되어 있고 바로 앞 삼성 매장은 줄까지 서 있다니.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신제품 출시 때문에 삼성이 할인 행사라도 하나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했어요. 매일 점심시간에 트베르스카야 거리를 지나면서 확인했는데 삼성 매장은 항상 사람으로 북적거렸고 화웨이 매장은 항상 한산했습니다. 주말에는 삼성 앞줄이 50m까지 늘어나는 것도 봤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스크바 도심도로를 보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유독 많았어요. 특히 택시요. 노란색 택시의 열의 7은 현대 솔라리스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올 때 탄 택시도 현대차였고 대사관 앞을 지나가는 택시도 거의 다 현대차였어요. 반면 중국산 자동차는 거리에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지리자동차나 체리자동차, BYD가 러시아에 진출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막상 길에서 보기가 힘들었죠. 가끔 화물차 사이에서 중국산 소형 SUV가 보이면 왜인지 반가우면서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편의점도 충격이었어요. 대사관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과자, 코너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오리온 초코파이였습니다. 빨간색 포장지가 선반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옆에는 한국 라면도 줄줄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불달볶음면, 짜파게티, 신라면, 도시락면. 러시아 사람들이 줄줄 지나가면서 초코파이를 집어들었어요. 마치 자기네 나라 과자 사듯이 자연스럽게요. 중국 과자나 라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14억 인구의 식품 대국인데 모스크바 편의점 선반에 자리 하나 차지 못하고 있었어요. 열흘쯤 지났을 때
더 이상 혼자 끙끙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현지 직원 나탈리아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나탈리아는 모스크바 토박이 러시아 여성으로 우리 대사관에서 15년째 행정보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푸근한 인상에 러시아 현지 사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죠. 나탈리아, 러시아 사람들은 삼성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나탈리아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갸웃하더니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품질이 좋으니까요. 고장도 안 나고 디자인도 예쁘고 AS도 빨라요. 화웨이도 품질 좋은데요. 가격은 오히려 더 저렴하고. 나탈리아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좀 묘했습니다. 동정 같기도 하고 안쓰러움 같기도 한 그런 미소였어요. 참사관님,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러시아 사람들은 솔직히 중국 제품을 잘 안 믿어요. 싸긴 한데 금방 고장 나거든요. 제 남편이 중국산 스마트폰 샀는데 석 달 만에 화면이 나갔어요. AS 센터에 가니까 부품이 없다고 2달을 기다리래요. 결국 삼성으로 바꿨죠. 삼성은 바로 다음날 수리해줬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반박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화웨이는 다르다고 중국 기술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나탈리아의 표정이 너무 담담했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나탈리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도 그래요, 참사관님. 러시아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아시잖아요.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데 한국 차는 시동이 잘 걸려요. 러시아 추위에 맞게 특별히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차는 솔직히 그런 면에서 좀 불안하죠. 그리고 참사관님, 초코파이 아세요? 우리 아들이 매일 학교에서 사 먹어요. 러시아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 과자가 최고 인기거든요. 초코파이, 빼빼로, 허니버터칩. 우리 아이들이 이름을 줄줄 외워요. 한국 과자가요? 네. 중국 과자는 솔직히 이름도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4억이 만든 과자 이름은 모르는데 5천만이 만든 과자 이름은 줄줄 외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불안했어요. 나탈리아 한 명의 의견이라면 무시할 수도 있지만 거리의 풍경은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러시아 최대 검색 엔진 얀덱스에서 본격적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어두운 방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어요.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결과가 화면에 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이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38%, 애플이 2위로 21%, 화웨이는 8%, 38%대 8%, 5배 가까운 격차였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더 충격이었어요. 현대기아가 러시아 승용차 시장에서 판매량 3위, 점유율 23%, 중국 자동차 브랜드 전체를 합쳐도 4%가 안 됐습니다. 6배 차이. 가전은요? LG 세탁기가 러시아 시장 점유율 1위, 삼성 냉장고가 2위, 중국 가전 브랜드는 상위, 5위 안에 이름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잡은 손가락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더 찾아봤습니다.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 브이치옴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발견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를 묻는 설문이었습니다. 1위, 한국, 78%, 2위, 일본, 52%, 3위, 중국, 31%.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봤어요.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 78%, 중국 31%, 2배가 넘는 격차. 14억 인구의 나라가 5천만 인구의 나라한테 호감도에서 2배 넘게 지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역별 결과였습니다. 모스크바 같은 서부 대도시보다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서 한국 호감도가 더 높았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한국 호감도가 무려 85%에 달했습니다. 중국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중국보다 한국을 압도적으로 더 좋아한다니. 노트북을 덮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스크바의 늦가을 밤, 창밖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일시적인 현상이야.
한류 때문에 잠깐 이런 거지. K-팝이나 드라마 유행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불안이 차올랐어요. 아버지가 1980년대에 이곳에서 근무하셨을 때만 해도 한국은 러시아인들에게 존재감조차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버지 회고록에 한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호감도 1위라니 40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문이 저를 3년간의 충격과 굴욕, 그리고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로 끌고 갈 줄은요. 그리고 제가 모스크바에서 목격한 것들은 25년 외교관 생활에서 겪은 것 중 가장 뼈아프고 가장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부임 한 달째 저는 베이징 본부에 보낼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내 중국 기업 활동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매분기 의무적으로 올리는 보고서라 대충 쓰려고 했죠. 그런데 러시아 내 한국 기업 현황을 비교 자료로 넣으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 직원 수 4,200명,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38%, TV 시장 점유율 41%,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카잔, 예카테린부르크 등 주요 12개 도시의 직영 매장 운영, 러시아 전역의 AES 센터 87개소, 수리 평균 소요 시간 이틀, 현대기아 러시아 법인,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에 연간 23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 보유, 러시아 현지 부품 조달률 52%, 직원 수 6,500명, 그중 러시아인이 6,100명, 자동차 시장 점유율 23%, LG전자 러시아 법인, 세탁기 시장 점유율 1위, 에어컨 시장 점유율 2위, 전국의 서비스 센터 65개소 운영, 오리온, 초코파이 하나로 러시아 과자 시장 3위, 트베리 지역에 자체 공장을 세워서 러시아 현지 생산, 직원 780명 전원 러시아인, 숫자를 나열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걸 중국 기업과 비교하면 어떨까? 화웨이 러시아 점유율 8%, 하이얼 가전 점유율 상위 5위 바가, 중국 자동차 전체 합산 점유율 4% 미만, 중국 식품 브랜드 중 러시아 시장 상위 10위 안에 든 기업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역 규모는 우리가 8배인데 소비자 시장에서는 한국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보고서를 쓰다 말고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교역액 1,900억 달러의 대부분은 원유, 천연가스, 석탄, 목재 같은 원자재 거래예요. 중국이 러시아에서 자원을 사오는 거죠. 반면 한국은 소비재, 전자제품, 자동차 같은 완성품을 러시아에 파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은 러시아에서 물건을 사가는 나라고 한국은 러시아에 물건을 파는 나라였던 겁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매일 접하는 건 삼성폰이고 현대차고 초코파이지 중국산 원유 수입 통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분명 중국이 앞서는 지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러시아 인터넷 쇼핑몰 오존과 와일드베리스에서 한국 제품 검색량 추이를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순간 의자에서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최근 3년간 러시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화장품 검색량이 340% 증가, 한국 식품 검색량 280% 증가, 한국 가전 검색량 190% 증가, 반면 중국 제품 검색량은 전 카테고리에서 하락세, 특히 중국 전자제품 검색량은 15% 감소했습니다. 340%대 마이너스 15%. 이건 한류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한류는 관심을 끌 수는 있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지려면 제품 자체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찾는 건 드라마가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한국 제품이 좋아서였어요. 보고서에 이 내용을 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빼기로 했어요. 본부에서 한국한테 지고 있다는 보고를 올리면 제 무능으로 볼 테니까요. 하지만 빼버린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임 2달째, 첫 번째 진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유라시아국 부국장 이고르 페트로비치와의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페트로비치는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로 러시아 외교부에서 아시아 전문가로 3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어도 유창했고 베이징 주재 경험도 있었죠.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러시아 측 카운터파트 중 한 명이었어요. 장소는 모스크바 중심가의 러시아 전통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나무로 된 내벽에 사슴뿔 장식이 걸려 있었고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어요. 보르시치와 펠메니가 차례로 나왔고 보드카 잔이 오갔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보드카가 서너 잔 들어가자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본론을 꺼냈어요. 부국장님, 최근 러시아의 극동 개발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싶습니다. 특히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중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페트로비치가 보드카 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참사관, 솔직히 말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극동 개발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보드카 잔을 들려던 손이 멈췄어요. 웃으면서 받아쳤습니다. 한국이요? 교역 규모로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데요. 페트로비치가 고개를 저었어요. 느리지만 단호하게요. 규모와 신뢰는 다른 문제입니다. 참사관, 1998년을 기억하십니까? 1998년이요? 러시아 경제위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루블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된 날이죠. 페트로비치가 보드카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1998년 여름, 러시아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루블 가치가 하루 만에 70% 폭락했어요. 모든 외국 기업들이 도망쳤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모스크바 시내 외국 기업 사무실에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외국인 직원들이 공항으로 달려갔죠.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니까요. 중국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저는 가볍게 물었어요. 설마 중국까지 도망쳤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페트로비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참사관, 중국 기업의 90%가 철수했습니다. 뭐라고요? 90%입니다.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중국 기업 2,300여 개 중 2,100개가 6개월 안에 짐을 쌌어요.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야반 도주한 곳도 있었습니다.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러시아 직원들한테 통보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드카 잔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어요. 한국은 어땠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답을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페트로비치가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하고 동시에 자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찬 기운이 훑고 내려갔어요. 삼성은 루블이 폭락한 다음 날 러시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월급은 정상대로 지급합니다. 모스크바 매장에 불을 끄지 않았어요. 러시아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매장 문을 열어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더 놀라운 결정을 했어요. 루블 가치가 70% 떨어졌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차를 살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현대차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할부 조건을 완화하고 루블 결제 시 환율 손실분을 자기들이 부담한 겁니다. 자기네 손해를 감수하면서 러시아 소비자들이 차를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L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위기 와중에 오히려 AS 센터를 늘렸어요. 다른 나라 기업들이 AS 센터 문을 닫을 때 LG는 새로운 센터를 열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수리비를 낼 형편이 안 되니까 무상 수리 기간을 6개월 연장해줬어요. 페트로비치가 보드카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참사관, 그때 러시아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누가 진짜 친구인지. 돈이 될 때만 오고 돈이 안 되면 떠나는 나라가 있고 돈이 안 돼도 남아있는 나라가 있다는 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드카를 들이켰어요. 목이 탔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사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네. 그때 오리온이라는 한국 과자 회사가 있었습니다.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요. 경제위기 직전에 러시아 트베리 지역에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이 완공된 지 3개월 만에 경제위기가 터진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장 문을 닫고 철수하는 게 맞잖아요? 당연히 그랬겠죠. 아닙니다. 오리온은 공장을 풀가동했어요. 러시아 직원 200명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잃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도 외국 기업이요. 페트로비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때 트베리 시장이 오리온 공장에 와서 울었습니다. 모든 외국 기업이 떠나는데 한국 과자 회사가 우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요. 트베리 시민들은 지금도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트베리에서 초코파이 점유율이 65%예요. 러시아 과자보다 한국 과자를 더 많이 먹는 도시입니다. 저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겨우 말했어요. 그건 몰랐습니다. 참사관, 러시아 사람들은 의리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은 잊혀도 의리는 기억돼요. 한국이 1998년에 보여준 건 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리는 25년이 지난 지금도 러시아인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어요. 레스토랑을 나왔을 때 모스크바의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하 5도쯤 되는 초겨울 바람이었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대사관까지 걸어가면서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떠났다고? 1998년 중국 기업의 90%가 러시아를 버렸다. 한국 기업은 한 곳도 떠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저는 25년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임 넉 달째, 저는 극동 지역 출장을 떠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의 태평양 관문이자 중국 국경에서 불과 130km 떨어진 도시예요. 출장 목적은 극동 개발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현지 조사였습니다. 베이징 본부의 지시는 단순했어요. 극동 개발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라. 중국이 극동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자신만만하게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공항 도착 로비에 삼성과 현대차 광고가 대형 전광판으로 걸려 있었거든요. 중국 기업 광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국 국경에서 130km밖에 안 떨어진 도시에서요. 첫째 날, 블라디보스토크 시정부 경제개발국 담당자 안드레이 볼코프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건장한 체격에 군인 출신 특유의 직선적인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참사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극동에서 중국 기업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볼코프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3년 전에 중국 건설 업체가 블라디보스토크 교외에 아파트 단지를 지었습니다. 15동, 1200세대 규모였어요. 입주한 지 2년도 안 돼서 외벽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겨울에 결로 현상으로 곰팡이가 피고 배관이 동파되고 주민 800가구가 집단 민원을 넣었는데 중국 건설 업체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본사가 관할하지 않는 건이라고 했습니다. 시공사와 책임 소재를 따져달라고요. 그런데 그 시공사가 이미 러시아에서 철수한 뒤였어요. 볼코프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1200가구 러시아 국민이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갇힌 겁니다. 수리비만 가구당 평균 350만 루블이에요. 연봉의 반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볼코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중국 수산 업체들의 불법 조업 문제도 있어요. 극동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허가 없이 조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340건이 넘습니다. 러시아 해양경찰이 단속해도 벌금만 내고 또 들어와요. 극동 어민들 사이에서 중국 어선에 대한 감정이 최악입니다. 그리고 참사관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노동자 이슈예요. 중국 노동자요? 중국 건설 업체들이 극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자국 노동자를 대거 데려옵니다. 현지 러시아인 고용은 최소화하고 중국에서 노동자를 들여와서 숙소에 가둬놓다시피 하면서 일을 시켜요. 러시아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땅에서 일자리를 빼앗기는 느낌이죠. 극동 주민들 사이에서 반중 감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볼코프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블라디보스토크 시민 대상 설문조사입니다. 극동 개발에 가장 적합한 외국 파트너는 누구냐는 질문이었어요.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1위 한국 62%, 2위 일본 21%, 3위 중국 8%, 중국 국경에서 130km 떨어진 도시에서 중국이 극동 개발 파트너로 8%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8분의 1이었어요. 왜 한국이 1위입니까? 볼코프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또 묘했습니다. 나탈리아가 웃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웃음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다르거든요.
현대건설이 극동에서 도로 프로젝트를 했는데 러시아 노동자를 70% 이상 고용했어요. 현지 하청업체도 러시아 회사를 썼고 공사 끝나고 나서도 2년간 하자 보수를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서비스 센터를 열면서 현지 러시아 청년 4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요. 기술 연수까지 한국 본사에서 시켜줬습니다. 그 청년들이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삼성 기술자로 일하고 있어요. 연봉이 러시아 평균의 2배입니다. 볼코프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참사관님,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국은 러시아에 와서 러시아 사람들과 함께 일합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와서 중국 사람들끼리 일해요. 누구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속으로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자국 노동자를 데려오는 건 효율성 때문이라고, 언어 문제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변명이 러시아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릴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틀을 더 보냈어요.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모스크바보다 더 심하다는 거였습니다. 거리 곳곳에 한국어 간판이 보였어요. 한국 식당, 한국 미용실, 한국 노래방. 젊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식 메이크업을 하고 다녔고 카페에서는 케이팝이 흘러나왔습니다. 중국어 간판은 도매시장 근처에 몇 개 있었어요. 싸구려 자파를 파는 가게들이었죠. 한국 매장은 세련된 쇼핑몰 안에 있었고 중국 매장은 재래시장 골목에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한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품질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이고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건 이 모든 게 중국 스스로 만든 결과라는 거였어요. 블라디보스토크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 드미트리 소콜로프와의 면담이었어요. 중러 에너지 협력 관련 실무회의였는데 회의가 끝난 뒤 소콜로프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사관, 사하린 가스전 3단계 개발 파트너 선정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아직 발표 전 아닙니까? 비공식적으로는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 기업이 선정됐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하린 가스전 3단계는 예상 매장량 3조, 5천억 세제곱미터, 투자 규모만 28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중국이 3년 동안 공들여온 사업이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투자 규모로 보면 중국이 훨씬 유리한데요. 소콜로프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참사관, 2014년을 기억하십니까? 2014년이요? 우크라이나 사태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에 전면 제재를 걸었죠. 독일, 일본, 미국, 영국. 에너지 분야 거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중국이 러시아에 큰 도움을 줬죠.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계약도 그때 체결된 거 아닙니까? 소콜로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시베리아의 힘 계약은 체결됐죠. 하지만 참사관, 그 계약이 어떤 조건이었는지 아십니까?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양측 모두 만족스러운 조건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콜로프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중국은 러시아가 서방 제재로 궁지에 몰린 틈을 탔어요. 가스 가격을 국제 시세보다 30% 낮게 깎았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맹이라면서 친구의 약점을 이용한 거예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사실이었으니까요. 당시 중국이 러시아의 고립을 이용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다는 건 외교가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소콜로프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어떻게요? 2014년 서방 제재가 시작됐을 때 한국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압박이 있었어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러시아와의 거래를 줄이라고 압박했거든요. 일본 기업은 즉시 철수했습니다. 유럽 기업도 대부분 빠졌어요. 한국은요? 삼성은 러시아 법인의 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직후에요. 현대차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 증설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LG는 AS 센터를 15개 추가로 열었어요. 미국 압박이 있었을 텐데요.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버텼습니다. 1998년과 똑같았어요. 16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겁니다. 모든 나라가 떠날 때 한국만 남았어요.
소콜로프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참사관. 그래서 사하린 가스전 파트너가 한국이 된 겁니다. 투자 규모는 중국이 클 수 있어요. 하지만 투자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위기가 올 때 도망갈 파트너한테 25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어요. 머릿속에서 1998년 페트로비치의 말과 2014년 소콜로프의 말이 겹쳐졌습니다. 1998년 중국 기업 90% 철수, 한국 기업 0% 철수. 2014년 중국은 러시아 약점 이용, 한국은 미국 압박 속에서도 잔류. 패턴이 보였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중국은 떠나거나 이용하고 한국은 남았습니다. 25년간 두 번의 위기에서 한국은 한 번도 러시아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대사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지한 사장이 받았어요. 사장님, 사하린 가스전 3단계 파트너가 한국으로 결정됐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3년 동안 공들인 사업인데? 러시아 측의 이유는 신뢰 문제입니다. 1998년과 2014년 때 중국 기업들의 행태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왕지한 사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따위한테 280억 달러짜리 사업을 뺏기다니. 현지 담당자가 뭘 한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이유를 말하면 사장님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부임 1년이 다 되어가던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 거예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반도체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재 3가지를 일본이 한국에 안 팔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으면 러시아에서 한국의 위상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테니까요. 중국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러시아 산업통상부 쪽에서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러시아가 한국에 불화수소를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러시아가요? 그것도 요청 접수 하루 만에 결정됐다고 합니다. 하루요? 하루. 저는 즉시 러시아 산업통상부 담당 과장에게 연락했어요. 사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확인해줬어요. 맞습니다. 한국 측에서 불화수소 긴급 공급을 요청했고 우리 장관이 다음 날 바로 승인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이런 결정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통상적으로 전략물자 수출 승인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관계부처 협의, 안보 검토, 수출통제위원회 승인까지 거쳐야 하니까요. 그런데 왜 하루 만에? 과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장관님 지시였습니다. 한국의 요청은 즉시 처리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뇌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전략물자 수출 승인을 하루 만에 하라고. 그건 동맹국한테도 안 하는 겁니다. 중국도 전략물자 수출 요청을 하면 최소 4주는 걸려요. 그런데 한국은 하루? 저는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도 러시아의 특수화학물질 수출 승인을 요청한 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첨단 소재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러시아산 원료를 필요로 했었죠. 저는 산업통상부에 진행 상황을 물어봤어요. 그거는 현재 관계부처 협의 단계입니다. 안보 검토를 거쳐야 해서 아마 석 달은 걸릴 겁니다. 석 달이요? 네. 이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한국은 하루, 중국은 석 달. 같은 러시아 정부, 같은 산업통상부, 같은 전략물자 수출 승인인데 한국한테는 하루 만에 해주고 중국한테는 석 달이 걸린다.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러시아 외교부 사람들, 에너지부 사람들, 산업통상부 사람들. 그들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회전목마처럼 돌았습니다. 중국은 거래 상대고 한국은 친구입니다. 그때 이해했어요. 이 말이 그냥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요. 거래 상대에게는 절차를 지키고 친구에게는 절차를 건너뜁니다. 그 차이가 하루와 석 달의 차이였던 겁니다. 택시 창밖으로 모스크바 야경이 흘러갔어요. 삼성 광고판의 파란 불빛이 차창에 반사됐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이건 교역에게 문제가 아니다. 이건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의 차이다.
14억의 자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었으니까요. 진짜 무너진 건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프면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부임 2년 반째, 저는 설 연휴에 맞춰 베이징으로 귀국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78세의 아버지는 최근 들어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죠. 베이징 서쪽 하이덴구에 있는 부모님 아파트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반겨주셨어요. 웨이거야, 왔니? 아버지가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벽면 가득 책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소련 시절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크렘린궁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소련. 외교관들과 보드카를 마시며 건배하는 사진. 아버지의 황금기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웨이거야, 모스크바는 어떻더냐? 내가 있던 그 도시 말이다. 많이 변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안락의자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에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변하는 게 당연하지. 4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런데 웨이거야, 내 표정이 좀 어둡구나. 무슨 일 있니? 아닙니다, 아버지.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 2년 반 동안 겪은 일들이 가슴에 쌓여 있었지만 아버지한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던 모스크바에서 중국이 한국한테 지고 있어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 아버지가 주무신 후에 서재에 다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책을 구경하려고요. 외교 서적, 러시아어 소설, 소련 역사서. 책장을 훑어보다가 맨 아래 칸에서 낡은 가죽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갈색 가죽 표지가 달아서 벗겨져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표지에 금색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일기. 1986년 1989년. 아버지의 모스크바 근무 시절 일기장이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버지의 꼼꼼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소련 관료들과의 면담 기록, 모스크바의 날씨,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초안. 40년 전 모스크바의 일상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1987년 4월 15일의 일기를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소련 외교부의 이바노프 차관과 면담했다. 차관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중국은 좋은 이웃이다. 하지만 이웃과 친구는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소련 사람들은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마르면 끝난다. 이것이 이웃과 친구의 차이인 것 같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40년 전에 아버지가 들은 말과 2년 전에 페트로비치가 제게 한 말이 정확히 같았습니다. 페이지를 더 넘겼어요. 1988년 11월 3일. 소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사회 분위기가 불안하다. 언젠가 중국이 이곳에서 밀려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마르면 끝나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를 대체할 나라는 어디일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소련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돈이 아니라 진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눈물이 났어요. 앉아있던 의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40년 전에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중국이 러시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을, 돈으로 산 관계는 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할 나라는 진심을 보여주는 나라일 것이라는 것을. 한국이었어요. 아버지가 예측하지 못한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에 한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1980년대의 한국은 소련에게 존재감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걱정했던 그 빈자리를 채운 건 14억의 중국이 아니라 5천만의 한국이었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오렌지색 가로등 불빛이 안개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아버지한테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자부심을 지켜드리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40년 전에 쓴 그 일기가 모든 답을 담고 있었다는 걸요. 베이징에서 모스크바로 돌아온 지 한 달 뒤, 그날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자회견.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전 세계 앞에서 선언했어요. 한국은 러시아에게 특별한 나라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350명의 기자 앞에서,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요. 회견장을 나오면서 저는 러잉 공보참사관에게 물었어요. 러잉, 너는 왜라고 생각해? 왜 한국이라고 생각해? 러잉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교역액으로 보면 우리가 압도적인데. 저는 알아. 나는 3년 동안 그 이유를 찾아다녔거든. 러잉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뭔데? 의리야. 의리? 1998년 경제위기 때 모든 외국 기업이 떠났어. 우리 중국 기업도 90%가 도망쳤지.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안 떠났어. 직원 월급을 정상대로 주고 매장 불을 안 껐어. 러잉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014년 서방 제재 때도 똑같았어. 중국은 러시아가 궁지에 몰린 틈을 타서 가스 가격을 30% 깎았지. 한국은 미국 압박을 받으면서도 공장 증설을 진행했어. 일본 수출 규제 때 러시아가 한국의 핵심 소재를 하루 만에 공급했어. 같은 요청을 우리한테는 석 달이나 걸리는데. 러잉이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러잉, 우리는 14억 인구와 세계 2위 경제력으로 러시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러시아는 팔리지 않았어. 러시아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거든. 그리고 그 진심을 보여준 건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었어. 러잉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배우는 거지. 한국한테. 대사관으로 돌아와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왕지한 사장이 요구한 분석 보고서. 왜 러시아가 한국을 특별 대우하는지에 대한 답변. 2시간 동안 키보드 앞에서 망설였어요. 본부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시적 현상입니다. 한류 버블이 곧 꺼질 겁니다. 교역 규모를 늘리면 해결됩니다. 그런 보고서를 쓰면 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것을 거짓으로 쓸 수는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 러시아 내 한국의 위상 분석 및 중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첫 문장은 이랬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이 지난 25년간 우리의 가장 큰 전략적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특별 대우하는 이유는 교역 규모가 아닙니다. 25년간 2번의 경제위기에서 한국이 보여준 일관된 의리 때문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을 따라잡으려면 교역액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돈으로 관계를 사려는 접근을 중단하고 진심으로 관계를 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교과서는 한국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이 보고서 때문에 좌천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게 외교관의 의무니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인 아들 천하우였어요. 하우야, 요즘 어떠냐? 아빠, 잘 지내요. 다음 학기에 제2외국어를 뭐 들을까 고민 중이에요. 일본어 아니면 아랍어 중에 하나 하려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하우야, 한국어 배워라. 한국어요? 왜요? 그냥 아빠 말 믿어. 한국어를 배워. 앞으로 한국은 더 중요해질 거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스크바의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어요. 3년 전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 저는 14억의 힘을 믿었습니다. 숫자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교역액이 8배니까, 투자액이 더 크니까, 인구가 더 많으니까. 하지만 3년 동안 배운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의 마음을 얻은 건 14억의 인구도, 세계 2위의 GDP도, 1900억 달러의 교역액도 아니었습니다. 5천만 명의 작은 나라가 25년 동안 보여준 의리한 글자였어요.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것,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것, 돈이 안 돼도 남아있는 것. 그게 진짜 친구의 조건이었고, 한국은 그 조건을 25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5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14억이 5천만한테 진 게 아닙니다. 돈이 진심한테 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관계에서 사람이든 나라든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숫자가 아니라 진심이니까요. 지금까지 중국 외교관이 모스크바에서 3년간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진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